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모시고 네. 이제 뉴스부터 좀 살펴봐야 할 텐데. 네. 그리고 이제 권순우 팀장 다음에는 또 박병창 이사님 준비하고 그러니까요. 계시고요. 네. 네. 자, 그러면 권순우 취재팀장 오늘 어떤 뉴스들 가지고 뉴스 시간을 함께 해주실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순우 씨의 팀장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바로 살펴보시죠. 지난주. 네. 예. 네. 그러니까, 다우존스가 0.69% 상승 마감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0.8% 상승 마감했고 S&P 500은 0.41% 상승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특이했던 게 그 고용 지표가 나왔었는데 네. 고용 지표가 한 10만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가 네. 10,000명이 나왔습니다. 10,000명, 12,000명. 12,000명이요. 그러니까 10만 명이 고용될 줄 알았는데 10,000명이 고용됐다. 이러면 침체 아닙니까? 그럼 거의 뭐 경기 폭망 아닙니까? 폭망. 네. 고용이 10분의 1로 줄었다니까. 근데 이 부분들을 약간은 좀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뭐 허리케인도 좀 있었고 기업들의 파업도 있었고 수치상 왜곡이 좀 있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수치상 왜곡이 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10분의 1 토막난 고용에 증시가 이렇게 반응을 안 하는 거 보면은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별로 이게 경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네. 거고요. 오히려 그 아마존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했을 때 좀 잘 나왔거든요. 그래갖고 뭐 한 6% 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인텔 같은 경우는 대규모 적자가 뭐 매출보다 큰 적자를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뭐 4분기에는 좀 낫지 않겠냐 아니면 바닥 네. 찍지 않았냐 그리고 한 8% 정도 오르는 모습이 오히려 좀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뉴욕 증시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장은 경기에 대해서는 큰 기대가 없는 것 같아요. 경기는 좀 안 좋아질 거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이제 금리 인하로 방어를 해줄 거니까 네. 경기가 안 좋으면은 금리 인하 폭이 클 거고 경기가 좋으면은 금리 인하 폭은 낮을 거고 네. 뭐 이런 정도로 그냥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증시는 뭘 믿고 가는 거냐? 결국은 이제 빅테크들의 AI 투자로 지금까지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경기 관련한 지표들은 떨어진 지가 꽤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이게 그 빅테크들의 AI 투자 거의 뭐 빅테크들이 그 정부 재정 지출급으로 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최근에 뭐 이런저런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그 현직에 계신 좀 고위 임원들을 만나봤을 때 대부분 하는 얘기가 근데 빅테크가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제일 중요하고 네. 그 다음 보고 있는 게 그럼 빅테크들이 내년에도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할까? 이러다가 이제 AI 투자 멈추면은 냉각기가 오지 않을까? 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분위기 봤을 때는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한 거는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설비 투자 합계가 전년 대비 42%가 늘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계속 가게 되면은 42% 늘어난 2,090억 달러. 그러니까 288조 5천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쯤 되죠? 우리나라가 2024년이 아마 650조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650조만 원 절반 조금 안 네. 되는 돈을 빅테크 네 곳에서 지금 쏟아 부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도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그 아마존 CEO가 그 뭐 내년 그러니까 빅테크들의 수익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어요. 너무 투자를 많이 하니까. 네. 근데 3분기에 오히려 투자를 좀 늘리고 있거든요. 뭐 3분기 설비 투자 합산액이 전년 대비해서 62%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나라에서랑은 분위기가 좀 달라요. 네네. 이거 속된 말로 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 AI에 대해서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의외로 AI에 투자 많이 안 하는 걸로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지고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강해요. 네. 야 AI 파는 빅테크가 주도하는 거라 우리는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우리가 핵심적인 연구개발 역량을 키워가지고 한번 글로벌 AI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되겠다라고 좀 강하게 나서는 기업들이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네. 진짜 여기서 그냥 뭐 조금 여기 잘하는 거 있으면 여기서 좀 가져오고 저기서 잘하는 거 있으면 한국 시장에 서비스하고 뭐 이런 거 정도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야, 이 AI 판에 그래도 숟가락이라도 얹고 있는 데는 하이닉스밖에 없는 건가 라는 고민을 좀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그 뭐 설비 투자 그러니까 AI 쪽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비춰지는 네이버의 경우에도 설비 투자액이
1,94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3.95%가 감소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미 라지 랭귀지 모델을 예전에 한번 아예 접었었던 상황이고 뭐 이제 조금 이제 뭐 해볼라 그러는 것 같은데 진짜 초거대 모델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어서 이거는 이제 내년에 빅테크 기업이 계속적으로 이걸 투자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미래는 뭐가 있는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도 똑같은 얘기인데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우리나라에게 그냥 꽁으로 뭐가 오는 일은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력, 그러니까 솔직히 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뭐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메모리를 잘 못 만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네. 민주당이 무슨 정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이 무슨 정책을 해갖고 HBM 퀄리티 테스트 통과 못한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좀 큰 이벤트와 너무나 큰 변수가 있을 때일수록 좀 우리 스스로의 기술 경쟁력을 좀 갖춰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좀 최근에 좀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좀 네.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요. 개별 기업들이 아마 뭐 미국의 빅테크처럼 뭐 투자를 하거나 뭘 하기는 아마 매우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뭐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데가 그렇다고 20조 쓰자 뭐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런 것도 정도가 있고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다 투자할 여력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어느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집중해서 그렇죠. 가야 그렇게 되는 해야죠. 부분인데 근데 그럴 때 이거를 진짜 말 그대로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어설프게 뭐 이거 될지 저게 될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분산시켜 버리면은 그러니까 진짜 뭐 와 우리나라가 기업 중에 AI에 올인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 있는 기업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죠. 이게- 원래 유일하게 네이버가 있었는데 그 네이버도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투자 금액 자체가 그렇게 줄어들었다면 그건 좀 애매하죠. 네.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 막 기업들 중에 막 논문, 뭐 AI 논문 계속적으로 발표해가지고 뭐 하고 있는 그러니까 네이버가 그나마 네. 그런 논문들이 계속적으로 좀 인정을 좀 받고 있는데 저 우리나라 학계 저 글로벌 학계에서 우리나라 AI 전문가라고 이름되는 기업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 미국 대선 관련한 뉴스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테니까 올해 이번 주 거의 특집 아닙니까? 그렇죠. 뭐 계속 나오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월요일 아침만큼 이게 업데이트 정도는 해드리고 가야 전문가분들 얘기하시는 거를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서 좀 전해드리는데요. 사실 미국 대선도 이게 좀 판이 이상해졌습니다. 뭐 미국의 그 수많은 주가 있지만 네. 이제 그 수많은 주의 선거 결과는 거의 중요하지 않게 됐고 그냥 거의 캐스팅 보트가 7개 경합주가 돼서 네. 이게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네바다 이 경합주 7곳이 거의 그냥 대선 후보를 결정하게 돼서 이게 사실 민주주의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그렇게 많은 주가 있는데 그 주 사람들은 되게 허무할 거예요. 자기네는 뭐를 투표를 해도 미국 대선에 전혀 영향을 안 줍니다. 네. 정말 그 소수의 7개 주만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도대체 누구에게 투표를 하고 있는 건지가 굉장히 혼미할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은 7개 주에서 누가 더 많이 가져가냐 게임이 돼 있는 거고 이 중에서도 펜실베니아가 굉장히 중요한 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선거인단이 많죠. 예, 그것도 그건데 왜 그렇게 되냐면은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를 하게 되는 공식은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요렇게 여기가 이제 이른바 블루월이라 그래가지고 미국의 그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라 네. 여기를 먹으면 그 민주당이 보통 이깁니다. 그리고 반대로 트럼프 후보의 성공 공식은 썬벨트라 그래서 이제 남쪽에 있는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네바다 요쪽인데 네. 여기에서 펜실베니아를 만약 먹으면 트럼프 후보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살펴보면은 그냥 펜실베니아를 누가 먹은 가져가니? 데가 네. 대통령이 된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합이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게 트럼프 후보가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좀 얘기했었는데 거기에서 그 아까 이조 기자가 그 막판에 좀 뭔가 뒷심을 발휘하면서 좀 역전을 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네. 요게 지금 영국의 더 타임즈가 유거브라는 데랑 그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여기가 꽤 잘하는 걸로 유명한 데예요. 네. 근데 이게 보시면은 그 위스콘신에서 해리스가 이기고 있고
펜실베니아 이기고 있고 미시간 이기고 있고 네바다 이기고 있고 애리조나 동률이고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에서 트럼프 후보가 이기고 있는 이런 구조거든요. 네. 근데 요대로 나오면 해리스 후보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근데 여기가 꽤 나름 잘 맞추는 맛집으로 좀 이름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네. 요 결과가 나오면서 의외로 이게 해리스 후보가 뒷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까지가 현재까지의 미국 대선에 대한 뭐 주요한 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지금 미국 선거가 초박빙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 이것도 재밌었어요. 네. 그 해리스, 그러니까 미국 선거가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뭔 상관이냐 그럴 때 그 후보들이 가끔 이게 국가 단위의 그 국가별 공약을 좀 줄 때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다 언급을 했죠. 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그 연합뉴스에다가 이제 기고문을 하나 보냈는데 그 방위비 분담금 그 뭐 트럼프가 100억 달러 내라 그러잖아. 그 한 10배 더 네. 내라 그러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난 한국이 충분히 부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이런 네. 기고문을 보냈어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한국한테 잘 보이려고 보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어떤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투표권이 있는 한인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진짜 막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와서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려 그러면은 전 세계 사람들한테 또 맞춤형 공약을 하나씩 또 줘야 돼요. 네. 이것도 참 미국 대선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점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방위비에 대해서는 해리스는 뭐 지금 정도 수준이면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트럼프는 뭔 소리야. 한 10배 올려야지. 이제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한번 가볼까요? 예, 두 번째 뉴스는요. 제가 3프로 TV에서 또 이렇게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이번 주에 준비하고 있는 게 고려아연 관련해 가지고 예. 그 MBK 측과 고려아연 측이 좀 출연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워낙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까 막 갑자기 뭐 안 온다 그러면 별 수 없는 건데 네. 거기서 MBK 쪽 얘기도 좀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고려아연 쪽 얘기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직접 그분들 나오기 전에 업데이트를 조금 해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얘기를 좀 드리는데 여기서 갑자기 또 금융감독원이 그 미래에셋증권을 현장 조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요것도 어떤 맥락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둘이 한쪽은 MBK는 공개 매수를 했고 네. 그 고려아연 쪽에서는 자사주 네. 공개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자사주 공개 매수를 해버리면은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분율로 따져 보면은 한 3% 포인트 정도 MBK 파트너스가 앞서는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샀고 여기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샀기 때문에 네. 여기서 지분율이 한 3% 포인트 정도 MBK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MBK 쪽에서 주주총회를 신청을 법원에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서 안건이 뭐냐면 신규 이사를 14명을 선임하는 겁니다. 그럼 14명을 왜 선임을 하는 거냐면 네. 현재 이사회, 그 고려아연의 이사회가 13명입니다. 네. 네. 그래갖고 14명을 더 선임을 하게 되면은 과반 이상을 획득하기 때문에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네, 경영권 네. 문제하다 지분 확보하고 나면은 주주총회를 신청하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건데 이게 결국 이제 이사회를 장악하는 모양새를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사회 멤버가 무려 27명이 됩니다. 네. 또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죠. 네. 그 상황에서 고려아연은 2조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드라마 황금의 제국이나 이런 데 보면 그거 나옵니다. 이쪽에서 주주총회를 신청하겠습니다. 그럼 이쪽에서 유상증자를 단행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30% 주가를 디스카운트해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해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뭐 주주 가치를 뭐 심하게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고려아연 쪽은 왜 이런 유상증자를 하냐면은 전체 유상증자 물량 중에 20%를 우리 사주조합에다 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직원들이죠, 직원들. 직원들이죠. 네. 그럼 우리 사주조합이 이 주식을 가지게 되는 게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각 개별 주체별로 주식을 최대로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3%로 제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MBK가 아무리 그 전체 물량에서 많은 걸 가져가더라도 네. 3% 이상 못 가져가게.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그
결과적으로 잠시만요. 일단 MBK 쪽에서는 많이 가져봐야 3%니까. 네. 그리고 우리 사주의 배정을 20%, 그러니까 전체 물량의 5분의 1 정도를 우리 사주에 배정을 했으니 직원들은 1차적으로는 회사 편이라고 가정을 하고, 예. 1차적으로 회사 편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럼 이게 그 퍼센트로 나눴을 때, 그럼 고려 아연이 높아질 수 있습니까, 이게? 대충 이게 제가 좀 주먹구구로 좀 계산을 해보니까 네. 한 0.5%포인트 정도 고려아연이 높은 걸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MBK가 한 개의 구자로 들어오고 거기 네. 특별한 백기사가 없다는 걸 가정했을 때 그래서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근데 그런 변수는 없어요. 예, 저는 궁금했던 게 우리 사주 직원들한테 이제 너희가 좀 지분 좀 사줘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겠지만 직원들도 생각하기에 이게 지금 67만 원짜리 60 얼마죠 지금? 67 그러니까 공모가는 67만 원. 네, 67만 원짜리인데 그동안 계속 봐왔던 주가가 50만 원대잖아요. 50만 원대 주식을 내가 67만 원 비싸게 사야 되는 거야. 물론 지금은 잠깐 100만 원 넘어섰지만 그게 막 가격이 맞아라고 하면서 직원들이 참여 안 할 변수는 없습니까? 뭐 회사에서 돈 줘서 하는 부분이 있고 일단 고려아연 노조는 철저하게 사측편이고 거기서 뭐 MBK 들어오면은 임원들은 다 나가겠다는 거고 그 총파업 바로 들어가겠다고 네. 노조에서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사실 요런 상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죠. 네. 오늘은 그 미래에셋을 금융감독원이 검사한 부분들에 한번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보자라는 네.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처음에 자사주 공개 매수를 할 때 증권 신고서를 냈습니다. 네. 거기에는 자사주 공개 매수 이후에 특별한 뭐 변수는 없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조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빵하니 발표를 한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자사주 공개 매수를 할 때는 그 이후에 뭐가 없다 그러더니 예. 그걸 보고서 투자자들이 판단을 한 건데 네. 갑자기 대규모 유상증자를 해버리면은 이건 거짓말을 한 거 아니냐 네. 라는 것이 논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려아연 쪽에서는 그전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갑자기 그 매수 끝나고 나서 우리가 판단한 거예요. 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좀 말이 잘 안 맞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고려아연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좀 날카롭게 한번 따져 물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금융감독원이 지금 왜 미래에셋 증권을 갔냐면은 이 자사주 공개 매수를 이렇게 사무 취급한 곳도 미래에셋이고 네. 네. 유상증자를 주관한 곳도 미래에셋이에요. 네. 그러면은 미래에셋의 같은 부서, 네. 그 IB 2부 같은 부서인데 여기서 같이 취급을 하면서 영업 기업금융 2본부의 IB 1팀 네. 같은 곳에서 이걸 했을 때 네. 이 두 개를 같이 보고 있었잖아요. 예. 그럼 이게 계획이 돼 있던 거냐 안 돼 있던 거냐에 대해서 증권사도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유상증자 하는 거랑 자사주 공개 매수. 자사주 공개 매수 하는 것도 다 같은 팀에서 하는 거니 예. 여긴 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예. 예. 그러면은 증권사가 거기서 그 자사주 공개 매수하고 그 이후에 바로 유상증자가 되는 건을 아는데 증권신고서에 누락한 거였다 그러면은 네. 도대체 증권사는 뭘 한 거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우리가 한번 지금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니까 여기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이게 이제 부정거래 소지가 다분한 거를 증권사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는 그 동등한 입장으로 봐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아연이 잘못한 거라고 한다면은 네. 그거를 주관하면서 다 같이 봤던 증권사도 동등한 입장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증권사가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냐면은 기업에서 만약에 자금 조달한다 그러면 채권을 팔거나 뭐 유상증자라거나 그러면은 자기 고객들 있잖아요. 증권사의 자기 예. 고객들한테 그 증권을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증권을 팔 때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았을 때 네. 증권사가 이거 자기 고객들한테 팔면 되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를 이른바 실사를 하고 뭘 해가지고 검증을 해야 되는 증권사가 네. 왜 그거를 자기 고객들한테 그냥 던져버리냐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럼 이 인센티브가 왜 나오냐면은 발행사로부터 돈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네. 그 기업이 만약에 유상증자를 하거나 IPO를 하거나 그러면은 증권사는 거기서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럼 증권사의 역할이 여기서 수수료 받아갖고 자기 고객들한테 그냥 이게 뭐든지 던져버리는 게 증권사의 역할이냐 역할이냐. 그렇죠. 라는 부분에 대해서 금감독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여기서 너네가 주관을 하게 되고 너네가 지금 그 발행사와 투자자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그냥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니네가 걸렀어야지 이거를 그냥 던져버리는 게 증권사로서의 그 신의성실 원칙이 맞냐라는 얘기라는 거고 네. 이게 그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하고 미래에셋 합쳐진 거잖아요. 네. 이게 예전에 2011년에 중국고섬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예. 이거를 이제 지금 이제 미래에셋증권이 상장을 시켰는데 2개월 만에 분식회계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금융당국이 주관사가 정말 이게 중요한 사실을 그러니까 거짓 기재하거나 문제가 있도록 하는 것들을 방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 네. 그게 10년 동안 소송을 하다가 미래에셋증권이 크게 패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겠죠. 그 증권사는 저는 그쪽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네. 맞다고 생각해서 그냥 한 겁니다라고 했을 때 금융 당국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이거 니네가 제대로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현장 조사를 나갔던 것도 이 내용입니다. 네. 고려 아연 쪽에서 이 주주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잘못된 기재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관사로서 알고도 방치한 거라 그러면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증권사들이 이런 문제를 좀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게 결국 자기 고객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신뢰라는 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증권사가 IPO를 하는데 할 때마다 이 IPO의 변동성이 지나고 나서 이 기업 가치가 IPO의 변동성은 어쩔 수 없어요. 예. 근데 여기가 실사를 한 기업들은 나중에 보니까 주가가 잘 되네. 뭐 1년 있다, 1년 반 있다, 2년 있다 보니까 주가가 되게 잘 가네.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만약에 누군가 IPO를 한다 그러면 너도 나도 청약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무조건 들어오면 그냥 다 그러니까요. 해버리는 그냥 해버리는. 예. 예. 그랬을 때 증권사가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지적한 부분 봤을 때 정말 그 미래에셋이 그 주관을 할 때도 네. 이거를 투자자들과의 신의성실 원칙을 잘 지키고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증권사들이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동안 증권사가 이제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게 괜히 그냥 뭐 주식 물려갖고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네. 그동안 증권사가 자기 수익을 위해서 자기 투자자들한테 물량을 던져버린 건 아닌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사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까지 지금 불똥이 튀고 있고요. 이게 우리가 그 마트에서 물건이 이상하면 물론 제조사를 첫 번째로 탓하겠지만 그 물건을 제대로 골라내지 않은 마트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그 IPO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려고 하는 주체의 잘못도 있지만 네. 그걸 걸러내 주는 게 이제 그 통로인 거잖아요. 근데 단순 통로 역할만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의 증권사가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지금 금감원을 통해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좋은 비유인데요. 마트 비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또 3프로 브레인입니다. 우리 이주호 기자. 자, 그럼 세 번째 뉴스 한번 가볼까요? 이거는 좀 노동 이슈인데요. 네. 예. 약간 그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성장 동력을 좀 어떻게 올려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 지금 그 재계 단체라든지 아니면 정치권이라든지 굉장히 이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조금은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는 것 같아서 좀 한번 이 문제를 지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쪽에서 이번 주에 그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를 할 계획인데 네. 여기에 원래 화이트 이그젬션이라 그래가지고 고연봉 관리 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를 하는 예. 그런 내용들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안 들어간다고요? 네. 네. 근데 안 들어가니까 눈에 띄진 않는데 이거를 넣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의 경쟁력을 높이려면은 이게 그 52시간 근로제 예외해야 된다. R&D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외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TSMC R&D 센터는 뭐 24시간 주 7일 근로된다. 이게 지금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보도예요. 네. 그러면서 이게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안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좀 논란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넣어야 된다라는 주장들도 또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나 때는 주 6일, 주 7일
뭐 12시간씩 네. 일했다. 근데 요새 애들 그런 거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다. 요거를 그 미국에서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류의 제도가 있는데 네. 그거를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재계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연봉이 뭐 1억 넘고 뭐 1억 뭐 얼마 이상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이 52시간제에서 예외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프로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노동 시간을 어느 정도 이제 강제를 하잖아요, 규제를 하잖아요. 예. 그거는 적어도 이제 노동자로서 뭐 최소한의 뭐 자기 삶이라든지 뭐 이런 삶과 뭐 이런 균형 이런 걸 이제 맞추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예를 들어 연봉 1억, 2억, 3억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한테도 일률적으로 다 적용이 돼야 되냐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냥 뭐 어느 정도 뭐 연봉 이상이 넘어갈 때는 고액 연봉자들에 한해서는 이 시간이 반드시 좀 필요한가? 그리고 그 정도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뭐 삶이 없어도 되냐 이 얘기는 아닌데 대신 이제 뭐 어떤 뭐 시간에 따른 보상을 또 더 하겠죠, 그죠? 뭐 대만이든 다른 나라도.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 직군별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날 때, 야, 넌 돈 많이 받으니까 52시간 받으면 안 돼.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좀 더 발전적인 거는 얼마 전에 거버넌스 포럼에서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적한 문제이기도 한데, 네. 그 RSU 같은 주식 보상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 사람들은 그냥 일반 노동자처럼 제도로서 보호받는 게 아니고 네. 회사의 어떤 자산으로서 자본으로서 자기가 성과를 내면 거기에 회사의 성장과 연동하는 제도들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야 52시간 제외해가지고 화이트 이그젬션 니네는 돈 많이 받으니까 그렇게 안 돼라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거는 네. 이 사람들의 급여 및 보상이 회사의 어떤 성장과 연계해서 가야 된다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뭐 지적들이 그렇겠네요. 나오고 네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그 삼성전자의 그 고위 임원들도 스톡 옵션도 별로 없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월급만 받으면 네. 되는데 굳이 네. 회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겠느냐라고 할 때 이 부분들을 진짜 좀 법안 논의를 하고 했을 때 화이트 이그젬션이라 그래갖고 야 니네 많이 받으니까 일괄적으로 그냥 그런 거 없애도 돼. 네.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럼 미국 사례 많이 드는데 미국의 엔비디아, 애플 RSU 엄청 줍니다. 뭘 줘요? RSU 주식. 네. 그리고 네네네. 기업의 성장하고 같이 가라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RSU라든지 기업의 성장과 같이 못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주주 지분율 희석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네. 거버넌스와 관련된 이슈.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화이트 이그젬션만 얘기하는 거는 약간은 한쪽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도외시한 측면이 있는 네.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넣자는 목소리가 있지만 아직은 뭐 좀 먼 얘기고 지금은 뭐 구체적으로 토의되고 있는 건 없다는 거죠? 아 반도체법에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투세는 여전히 답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뭐 3년 후에 뭐 다시 하자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오늘 뉴스는 이 정도로 그러시죠. 저희가 네. 정리를 하고 아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권 팀장님.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겠고 지금 뭐 내일 모레 아마 미대선 이야기가 또 거의 뭐 모든 언론에 다 또 꽉 채울 것 같긴 한데 뭐 그 와중에서도 또 경제 뉴스 잘 정리해서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